나는 정소윤, 올해 68살이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30년 넘은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 토요일 아침, 날씨가 제법 화창하여 나는 베란다에서 베고니아 화분에 시든 잎을 다듬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손을 닦고 현관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아들 한준우와 며느리 임수연이 서 있었다. 엄마, 저희 왔어요. 겸사겸사 드릴 말씀도 있고요. 준우가 어딘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을 안으로 들였다. 거실 탁자 위에는 내가 방금 우려낸 차가 아직 식지 않고 있었다. 컵 2개를 꺼내 그들에게 앉으라고 권했다. 무슨 일이니? 나는 조금 불안해 보이는 그들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다. 준우가 헛기침을 하더니 시선을 이리저리 피하며 말했다. 수연이 어머님이 최근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항암 치료 한번 받으시고 난이 기력이 너무 쇠약해지셔서요. 어머님 사시는 아파트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오르내리기가 너무 힘드신가 봐요. 나는 말없이 그가 다음 말을 이어가기를 기다렸다. 그래서 저희 생각엔 엄마 아파트는 층수도 낮고 엘리베이터도 있으니 어머님이 지내시기에 편하실 것 같아서요. 잠시 이쪽으로 오셔서 몸 회복하실 때까지 지내시다가 괜찮아지시면 다시 이사 가시게 하려고요. 이사 온다고? 나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그의 말을 되풀이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몇 달 동안만요. 물론 여기는 엄마 집이니 저희가 엄마 의견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시선을 수연에게로 돌렸다. 수연은 즉시 말을 받았다. 어머님, 저희 엄마 몸이 원래 약하신 건 아시잖아요. 이번엔 정말 심각해서 의사 선생님도 충분히 요양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억지로 폐를 끼치려는 건 아니고요. 어머님께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해서요. 나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찻잔에서 피어나는 뜨거운 김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고 마치 아주 간단한 부탁을 하는 듯한 어조였다. 나는 즉시 대답하지도 아무것도 따져 묻지도 않았다. 그저 천천히 손에 든 물건을 가지런히 정돈한 후 입을 열었다. 정말이니? 엄마, 정말 괜찮다고 하셨니? 준우의 눈이 번쩍였다. 내가 이렇게 빨리 승낙할 줄 몰랐던 모양이었다. 내가 말했잖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고. 나는 천천히 말했다. 네 어머님 몸이 안 좋으시다니. 당연히 건강이 최우선이지. 수연도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은 정말 이해심이 깊으세요. 이렇게 갑자기 폐를 끼치는 게 죄송해서 저희가 어머님 지내실 곳은 미리 알아봐 뒀어요. 나는 그를 돌아보았다. 일산 쪽에 원룸이 하나 있어요. 친구가 소개해준 곳인데 월세는 100만 원이고 교통도 괜찮은 편이에요. 저희가 환경도 다 확인해 봤으니 어머님 거기서 몇 달 지내시다가 저희 엄마 몸 괜찮아지시면 다시 돌아오시면 돼요. 그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당연한 수순인 것처럼. 하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그의 말을 받지도 않았다.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잠깐만, 내가 먼저 짐 좀 정리하고 올게.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 문을 조용히 닫았다. 창밖에서는 햇살이 익숙한 하늘색 커튼 위로 쏟아지고 있었다. 바닥은 깨끗이 닦여 있었고 침대 머리맡 스탠드는 10여 년 전 꽃시장에서 샀던 그대로였다. 방 안은 거울 속의 시계 소리마저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다. 나는 쭈그리고 앉아 침대 및 여행 가방을 끌어내어 뚜껑을 두드렸지만 열지 않았다.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대 앞으로 가서 가장 오른쪽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찾아냈다. 내 집 등기권리증이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등기권리증을 손에 쥐고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거기에는 소유권자 정소윤, 주소 공덕동 영영번지하고 또렷이 적혀 있었다. 이 집은 남편과 내가 젊은 시절 함께 대출을 받아 마련한 것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나는 마지막 8년의 대출금을 홀로 갚았다.
집은 낡았지만 벽돌 하나 기와 한 잔이 우리 부부 한평생의 빚담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한마디로 나에게 이 집을 비워달라고 한다. 나는 저 침대가 아까운 것도 아니었고 일산의 원룸에서 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지난 세월 동안 내가 계속 양보해왔다는 사실을 문득 너무나 명확하게 깨달았을 뿐이었다. 아들이 결혼할 때 나는 전셋집을 고쳐주고 가전제품을 사주었다. 손자가 태어났을 때 나는 낮에는 아이를 돌보고 밤에는 한밤중에 뛰쳐나가 분유를 탔다. 나중에 그들이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싶다고 했을 때 나는 고향 땅을 팔아 계약금을 보태주었다. 한 번 또 한 번 나는 계속 양보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살던 집마저 내주어야 하는 지경에 이른 것인가? 나는 등기권리증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마침 내 시선을 거두고 그것을 봉투에 다시 넣어 서랍맨 밑에 깔아두었다. 여행 가방은 여전히 열려 있었지만 나는 다시 손대지 않았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몇 페이지를 넘긴 후 주소록에서 익숙한 이름을 찾았다. 김태우 변호사. 전화는 금세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소윤아, 오랜만이다. 태우야, 나야. 김태우 변호사님,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예전에 변호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집을 증여하기로 했어도 아직 정식으로 명예 이전이 안 됐다면 취소할 수 있다고 하셨죠? 상대방은 2초간 침묵하더니 대답했다. 물론이지. 소유권이 아직 네 이름으로 돼 있다면 모든 게 아직 가능해. 그래? 그럼 우리 시간 좀 잡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듣고 싶어. 알겠어.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그냥 나에게 아직 안 된다고 말할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나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화장대 위에 뒤집어 놓았다.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 여행 가방을 침대 밑으로 다시 밀어 넣었다. 나는 침실 의자에 앉았다. 창밖 햇살이 커튼을 뚫고 들어와 땅에 놓인 여행 가방 위로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빛을 들이웠다. 나는 더 이상 그 가방에 손대지 않았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옆에 놓인 짙은 갈색 서랍장으로 향했다. 서랍이 삐걱거렸다. 내가 힘껏 잡아당기자 덜컥하는 소리가 났다. 맨 아래 서랍 구석에는 누렇게 바른 시첩 한 권이 있었다. 표지에는 볼펜으로 1999년 가계부라고 쓰여 있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간직해온 가계부였다. 준우가 고등학생이던 시절부터 거의 모든 큰 지출을 기록해 두었다. 나는 첫 페이지를 펼쳤다. 1999년 3월 준우 학원 등록비 4만 원, 명문 입시학원, 의대 준비. 두 번째 페이지에는 2001년 8월 결혼 전 예물, 웨딩 촬영 사용료만 원, 내가 지불함. 지인이 소개해준 스튜디오, 결혼 예단 총회 2천만 원, 내가 절반 부담, 이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2003년 수연 임신 7개월, 아기 침대, 젖병 소독기, 기저귀 세트 총 14명만 원 구입. 비구, 그들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내가 먼저 지불. 그 뒤에는 흘렸었지만 또렷한 글씨로 한 줄이 더 있었다. 2007년 9월 지민 출생, 유모차 및 의료비 500만 원. 비구, 모두 내가 지불. 내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글자 한 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기억이었고 한 번의 양보였다. 나는 그들에게 이 가계부에 대해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고 이 돈을 요구한 적도 없었다. 과거에는 그저 한 가족인데 뭘 이런 걸 따지냐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이것이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선을 긋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가계부를 계속 넘겨 뒤에 끼워져 있던 페이지에 이르렀다. 그것은 내가 2007년에 직접 쓴 유언장 사본이었다. 글씨는 다소 흐릿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모두 내 친필이었다. 본인이 병이나 사고로 불행히 사망할 경우 서울 마포구 공덕동 영영번지 부동산은 손자 한지민에게 귀속된다.
단 사전에 원만하게 부양 및 돌봄 의무가 이루어져야 하며 불이행 시 상속권은 자동 상실된다. 그해 나는 50살을 간 넘겼고 갱년기 후 몸이 쇠약해지기 시작하는 나이였다. 아들을 낳은 후 나는 모든 신경을 이 새로운 가정에 쏟았다. 그때는 모든 것을 단순하게 생각했다. 아들은 기댈 수 없어도 며느리는 괜찮을 것이고 손자는 나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기억한다. 그때 수연은 삶이 서툴렀고 준우는 직업이 불안정했다. 나는 밤새워 약국에 줄을 서서 그들의 열나는 아이에게 먹일 해열제를 받아왔다. 한밤중에 아이가 울면 나는 항상 가장 먼저 일어났다. 누가 알았겠는가. 1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나의 선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결국 나를 그들의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존재로 여길 줄은. 나는 그 유언장을 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가장자리가 약간 들떠 있었다. 나는 그것을 다시 누런 봉투에 넣고 가계부와 함께 탁자 위에 펼쳐놓고 하나하나 대조했다. 책장에서 돋보기를 꺼내고 볼펜을 들었다. 몇 가지 항목을 더 추가했다. 2020년 손자 수능 학원비 유경영만 원 지원. 2023년 준우 회사 자금 융통 요청 2천만 원 대출. 현재까지 미상환. 나는 이것들을 한자 한자 또렷하게 적어 내려갔다. 마치 나 자신에게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미래 어느 날 내 앞에 서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말할 그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처럼.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다. 전화를 받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소윤아, 무슨 일로 전화했어? 김태호, 오랜 친구이자 내가 믿는 변호사였다. 태호야, 방금 내가 예전에 너랑 얘기했던 유언장을 찾아냈어. 나는 2초간 멈칫했다. 그리고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하나 물어볼게. 집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증여를 철회하면 가능할까? 당연히 가능하지. 그의 목소리는 변함없었지만 분명히 진지해졌다.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았고 정식으로 명의 이전도 안 됐으니 지금 철회하는 건 완전히 합법적이야. 중요한 건 네 입장을 분명히 하는 거야. 네가 고집한다면 내가 3일 안에 전체 절차 설명을 해줄 수 있어. 그럼 절차를 시작하려면 네 쪽에서 뭐가 필요하니? 집 등기 권리증 원본, 신분증, 지난 몇 년간의 금융거래 기록. 그리고 그들이 너에게 부당한 말을 한 증거. 예를 들면 녹음이나 기록 같은 게 있으면 더 좋아. 네가 준비만 되면 내가 처리할게. 나는 탁자 위의 가계부와 오래된 서류들을 바라보았다. 문득 수십 년간 쌓인 이 기록들이 마침내 의미를 갖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태호야, 고마워. 내가 말했다. 소윤아, 솔직히 말해서 나는 네가 언젠가 이 전화를 걸어올 줄 알고 있었어. 너는 그동안 너무 많이 양보했어. 이제 움직이기로 했으면 뒤돌아보지 마. 나는 전화를 끊었다. 창밖으로 새 한 마리가 날아와 맞은편 늙은 나무 가지에 앉았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내 그림자가 가계부 위에 드리웠다. 이번에는 더 이상 마음 약해지지 않을 것이다. 월요일 아침 일찍 나는 단정한 남색 재킷을 입고 머리를 뒤통수에 가볍게 묶었다. 거울을 보다가 잠시 멈췄다. 내 눈빛이 예전과는 달랐다. 더 이상 순순히 순응하는 늙은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먼저 아래층으로 내려가 박영감을 찾아갔다. 그는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나와 비슷한 또래였다. 이곳에서 10여 년간 일하며 동네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었고 어르신들의 말을 아직도 귀 기울여 들어주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박영감님, 부탁 좀 드릴게요. 나는 카운터 앞에 서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아들네 가족이 예전에 등록했던 지문 출입 기록 좀 삭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내 말을 듣고 처음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그분들 여기 안 사시는 거 아니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당분간은 방문객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앞으로 들어올 때는 초인종을 누르게 하시고요. 모든 지문 권한은 저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삭제해주세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박영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출입관리 시스템을 열고 주민정보를 확인한 후 나의 확인알을 한준우, 임수연, 한지민의 지문정보를 모두 삭제했다. 다 됐습니다. 나중에 비밀번호 바꾸실 일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소윤아,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이런 집안일이 터져서 오히려 더 힘들어 하시는데 정말 하실 거면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해서 하세요. 알아요. 걱정 마세요. 나는 관리사무소를 나섰다. 햇살이 복도 입구에 쏟아져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이어서 나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대로에 있는 국민은행으로 향했다. 김태우 변호사가 전에 주었던 서류 목록을 이미 준비해 두었다. 등기권리증, 신분증, 도장, 그리고 지난 몇 년간의 가계 지출 기록부. 창구에는 50대쯤 되는 여직원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내가 건넨 서류를 받아들고 정중하게 말했다. 정소윤 고객님? 신탁계좌 설립 문의이신가요? 네. 제 집 소유권이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 폐쇄형 생활 신탁을 설정하고 싶어요. 수익자는 저 혼자만으로요. 그녀는 컴퓨터를 조작하며 말했다. 요즘 부모님들이 이 상품을 많이 신청하세요. 정말 잘 생각하신 겁니다. 저희가 고객님의 부동산을 신탁 범위에 포함시켜드리고 일상생활비는 매달 일정 금액을 저희가 지급해드려요. 그 외에 어떤 누구도 심지어 직계 가족이라도 주 재산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신탁 구조도를 건넸다. 거기에는 위탁자 정소윤, 수익자 정소윤, 신탁자산 서울 마포구 공덕동 부동산이라고 적혀 있었다. 네, 바로 그거예요. 제가 하려는 일이 이겁니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고객님 신용보고서도 확인해 드릴게요. 간혹 본인도 모르게 보증인이 되거나 신분증이 도용되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녀는 말하면서 내 신용정보를 조회했다. 컴퓨터 화면을 보던 그녀의 미간이 갑자기 찌푸려졌다. 정소윤 고객님, 여기 기록에 3년 전 한 사설 대부업체에서 고객님의 개인 대출을 신청한 적이 있네요.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금액은 높지 않지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실히 고객님과 일치합니다. 상대방이 신청 후 대출은 받지 못했지만 신용 기록이 남아 있어요. 만약 본인이 아니시라면 도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그 보고서를 받아들고 거기에 표시된 신청업체와 시간을 보았다.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회사였다. 그 시기는 준우가 직장을 바꾸며 나에게 자주 돈을 빌리던 때와 겹쳤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페이지를 휴대폰으로 찍어 김태우 변호사에게 보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건 신고해야 해. 금액 문제가 아니라 네 정보가 이미 누군가에게 사용돼서 간을 본 거야. 이건 전형적인 시험 삼아 찔러보기야. 먼저 신용 한도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도용해서 대출을 받을지 결정하는 거지.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내가 처리할게. 내가 메모를 작성해서 줄 테니 네가 서명하면 돼. 이것도 네가 나중에 부동산 신탁 동결을 요청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될 거야. 나는 전화를 끊었다. 은행 직원은 계속해서 설정을 마무리해 주었다. 나는 몇몇 서류에 서면했고 도장을 찍는 손은 흔들림이 없었다.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나자 나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각이었다. 마침내 내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다는 느낌. 오후에 아파트로 돌아와 나는 관리위원회에 소규모 주민회의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다. 모인 사람은 많지 않았다. 나이가 비슷한 5대 가구의 주민들과 박영감뿐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진술서 한 통을 제출했다. 본인 정소윤은 마포구 영영번지 등기권리자입니다. 현재 거주하는 모든 인원은 본인의 비인과 친족으로서 일시적인 방문객입니다.
본인의 구두 동의가 있어야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가정 상황 변동으로 인해 오해를 피하고자 특별히 공지합니다.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박영감이 사군을 돌리고 단체 채팅방에 공지 사진을 올렸다. 나는 이 조치가 그들의 행동을 즉시 바꾸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적어도 나 자신에게는 하나의 경계를 그어준 셈이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샤워를 마친 후 나는 오늘 가져온 서류들을 분류하여 자산자료라고 쓰인 파일함에 정리해 넣었다. 책상에 앉아 나는 다시 등기권리증을 펼쳤다. 흰 종이 위에 검은 글씨로 한 줄 도렷하게 쓰여 있었다. 등기권리자 정소연. 그날은 비가 오지 않았다. 바람도 새지 않았다. 하늘은 계절을 알 수 없는 도시의 맑은 날씨였다. 나는 아침 7시에 일어나 비어있던 방을 청소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않았던 방이었다. 흰 벽은 누렇게 밝고 벽장은 깨끗했지만 낡았다. 그래도 나는 새 침대 시트와 이불 커버로 갈아 끼우고 커튼도 세탁기에 돌려 이틀 동안 말린 후에 다시 달았다. 9시가 다 되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며느리 임수연이 문 앞에 서 있었다. 두 손으로 휠체어 뒤를 잡고 있었고 얼굴에는 약간의 형식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휠체어에는 그녀의 어머니 서미경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공들인 화장에 놀란 듯한 눈빛의 안경을 쓰고 있었고 입술에는 짙은 립스틱이 발려 있었다. 그녀는 문에 들어서자마자 눈으로 사방을 훑었다. 이 집 구조 괜찮네. 넓고 애도 잘 들고. 그녀는 급하지도 느리지도 않은 어조로 말했다. 마치 자신이 사려고 고려 중인 모델하우스를 둘러보는 것처럼. 신당동 그 낡은 아파트보다 훨씬 낫네. 그 계단은 오르다가 숨이 턱 막혀 죽는 줄 알았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웃었다. 방은 준비해뒀어요. 복도 가장 안쪽 방이에요. 베란다 쪽이라 조용하고 햇볕도 잘 들고요. 나는 말하면서 그들을 안으로 안내했다. 휠체어가 마룻바닥을 지나며 꼬르륵 꼬르륵 소리를 냈다. 그녀는 말없이 손을 흔들었다. 의사 선생님이 계단 오르지 말라고만 안 했으면 내가 왜 너희한테 폐를 끼치겠니? 솔직히 남의 집에서 지내는 것도 불편해. 나는 조용히 한마디 덧붙였다. 이건 남의 집이 아니라 내 집이에요. 그녀는 내 말을 듣지 못한 듯 혼잣말처럼 계속했다. 그 방에 TV는 있어? 난 밤에 소리 좀 틀어놓고 자는 습관이 있어서. 그리고 커튼은 안막이야? 난 아침에 비 때문에 깨는 거 싫은데. 아직 없어요. 필요하시면 준우한테 가져다 달라고 할게요. 커튼은 이중으로 되어 있고 안쪽은 안막 커튼이에요. 그녀는 콧방귀를 끼며 말했다. 그래도 괜찮겠네. 나는 거실 벽 모퉁이를 흘끗 보았다. 작은 녹음기가 핀란드시아 화분 옆에 위장되어 설치되어 있었다. 살 때 직원이 5일 동안 녹음이 가능하다고 했다. 나는 자동 녹음을 설정해 두었다. 그녀가 문에 들어서면서 했던 모든 말이 녹음되었을 것이다. 점심 식사 후 그녀는 낮잠을 잤다. 수연은 남아서 돕는 척했지만 내키지 않는 눈치였다. 아이를 데리러 집에 가야 한다고 했다. 엄마, 제가 내일 다시 약 가져다 드릴게요. 밤에는 아마 엄마를 귀찮게 하지 않을 거예요. 수연은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괜찮아? 내가 대답했다. 약 먹을 시간은 몇 시니? 단 9시요. 혈압약 하나요. 엄마가 그냥 알려주시면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가 급히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저녁 5시가 넘자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문을 열자 서미경의 친구들 몇 명이 서 있었다. 꽃무늬 상의를 입고 작은 핸드백을 든 아줌마 대여섯 명이 손에 과일과 간식을 들고 있었다. 우리 미경이 보러 왔어. 얘가 서울로 이사 와서 사위네 집에서 아주 편하게 지낸다지. 나는 웃었지만 대답하지 않고 정중하게 그들을 안으로 들였다.
그들은 거실 탁자 주위에 앉더니 곧 타투판을 가져왔다. 내가 10년 전에 산 것으로 평소에는 베란다 벽장 안에 넣어두었던 것이었다. 미경아, 너 정말 복 많다. 너를 이렇게 아껴주는 딸이 있다니. 이런 집은 내가 보기엔 1000만 원은 넘겠지? 게다가 네가 편하게 지내라고 통째로 내어주다니. 사이도 정말 효자네. 무슨 사이 집이야. 우리 딸이 나중에 살 집이지. 저 노인네가 너무 오래 살았어. 진작에 비켜줘야 할 집인데 그 노인네도 아직 살고 있잖아. 임시로 사는 거지. 우리 딸이 말했어. 여기는 어차피 우리 차지라고. 내가 차 주전자를 들고 나왔을 때 마침 이 대화를 들었다. 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웃으며 차를 내려놓고 말했다. 천천히 즐기세요. 너무 늦게까지 시끄럽게 하면 이웃들에게 피해가 될 거예요. 아유, 아주머니 정말 친절하시네요. 나는 부엌으로 돌아와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수첩을 꺼내 오늘 사용한 전기 시간, 가스 사용 기록, 그리고 몇몇 손님들이 들어온 시간들을 기록했다. 나는 이미 3일 연속으로 수도와 전기 변화를 기록하고 매일 사진을 찍어 저장하고 있었다. 부엌 수도꼭지나 온수기 스위치를 끄는 것을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서 나는 항상 사진을 찍어 USB에 백업해 두었다. 나는 싸우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 그저 미래의 어느 날 내가 억지 부린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을 뿐이었다. 일주일 후 집에는 점점 더 많은 습관적인 침범이 시작되었다. 냉장고에는 그녀가 먹는 건강식품이 가득했고 내가 사둔 신선식품은 늘 한쪽으로 밀려나 있었다. 거실 탁자에는 그녀의 친구들이 가져온 꽃병이 놓였고 내가 원래 놓아두었던 사진은 사라졌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를 하고 창문을 닦았다. 다만 점점 더 침묵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내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녀가 거실에서 소리쳤다. 저녁에 뭐해? 난 마늘 안 먹으니 또 잔뜩 넣지 마. 나는 오늘은 무갈비탕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다시 말했다. 너 요리할 때 조심해야 해. 우리 딸이 이 가스레인지 낡아서 조만간 바꿔야 한다고 했어. 내가 벌써 새거 받았으니 나중에 준우한테 와서 설치하라고 할 거야. 나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목소리는 차분했다. 부엌은 아직 당신들이 물건을 바꿀 차례가 아니에요. 그녀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 부엌은 나중에 우리 딸 것이 될 건데 내가 먼저 써보고 익숙해지면 안 돼?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손에 든 신문을 내려놓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은 당신 방에만 있으면 되잖아. 부엌 이런 일에 왜 맨날 참견이야? 나는 고개를 숙여낸 밑뚜껑을 닫고 천천히 손을 닦았다. 나는 지금도 이 집에 살고 있어요.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그러니 나는 당연히 참견해야죠. 그녀는 눈을 크게 떴다. 마치 내가 한마디 대꾸한 것에 놀란 듯했다. 그날 밤 나는 부엌의 모든 사람문을 사진 찍어 증거로 남기고 그날의 녹음 파일을 2개 복사했다. 하나는 바탕화면에 남겨두고 다른 하나는 내가 새로 만든 이메일 계정에 업로드했다. 나 자신에게. 사돈 어머님이 이사온 지 셋째 주부터 나는 엘리베이터에서 이상한 멈춤 현상이 생긴 것을 느꼈다. 몇 번은 장을 보러 내려가다가 내가 막발을 들이는 순간 맞은편 집 아주머니가 들어왔다. 그녀의 눈빛이 번뜩였고 입술이 움직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그것은 적대감이 아니라 의문이 숨겨진 침묵이었고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아래층으로 소포를 찾으러 갔다가 정원을 지나는데 풀숲에서 몇몇 아주머니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다. 목소리를 일부러 낮췄지만 바람이 마침 내 귀에 실어다 주었다. 그 사돈 어머님 들어와서 산지 3주 됐는데 집주인 동의는 받은 건가? 정소윤 아주머니 말인가? 그 집은 그분 집이잖아.
얼마 전에는 은행 가서 신탁도 설정하셨다던데. 내 친구가 그 동에 사는데 그 사돈네가 매일 화투치고 베란다 의자까지 밖으로 내놓는 걸 봤대. 게다가 친구들도 불러서 재워준다고 하던데. 밤에 5명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마스크도 안 쓰고 옆집 아기가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다나 봐.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지도 소리 내지도 않았다. 그저 집으로 돌아오는 내 손의 장바구니가 방금 들었을 때보다 2배는 무거워진 것 같았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나는 휴대폰을 열어 몇 페이지를 넘겼다. 우리 아파트 관리위원회 단체 채팅방에 새로운 글이 올라와 있었다. 1형층의 박 선생님이 올린 사진 한 장과 한 문장이었다. 이 집 혹시 다른 사람에게 전대한 건가요? 요즘 낯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락거려서 공동 엘리베이터 사용에도 위험이 있습니다. 소유권과 거주자, 신분을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진은 사돈 어머님 친구들이 카트를 밀고 엘리베이터에 들어서는 모습이었다. 화려한 옷차림에 표정은 아무렇지 않은 듯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채팅방에는 1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 저도 궁금했어요. 전에는 이 집 정말 조용했는데 요즘은 매일 복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네요. 이런 상황이면 불법 전대 아닌가요? 아파트는 여관이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책임져야죠. 본인이 거주하는 게 아니라면 관리위원회에 방문객 신고를 해주세요. 나는 그 메시지들을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 묵묵히 일어나 책장에서 파일 몇 개를 꺼냈다. 프린터를 켜고 등기권리증, 신분증 사본, 신탁 설정 증명서, 그리고 변호사가 그날 나에게 보내준 개인자산보호문서 요약본을 사진 찍어 업로드했다. 나는 단체 채팅방에 내 성명문을 올렸다. 이웃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권주택의 최초 소유권 등기인 정소윤입니다. 현재 이 집은 임대하거나 전대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최근원 중 현재 한 명의 여성 친족 며느리의 어머니 이 임시로 거주하고 있으며 본인의 구두 또는 서면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최근 부동산 신탁 및 생활 계좌를 설정하였으며 모든 법적 권리는 여전히 본인에게 있습니다. 만약 동의 없이 제3자가 장기간 출입하는 경우 본인은 관리위와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메시지가 올라오자 채팅방은 몇 초간 조용해졌다. 그러더니 차례로 답글이 달렸다. 정소윤 아주머니, 힘내세요. 이해합니다. 원래 친족인데 허가받지 않은 거였군요. 어쩐지 이상하더라니. 아주머니 권리를 위해 응원합니다. 설명해 주셔서 다행이네요. 아니었으면 저희는 단기 여행객인 줄 알았을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채팅방을 나갔다. 다음 날 아침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을 때 아래층 이웃들의 눈빛에는 존경심이 더해져 있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에게 인사를 건넸다. 점심때 서미경이 방에서 나왔다.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미간을 찌푸렸다. 내가 듣기로는 아래층 사람들이 다 내 얘기하고 있다는데 혹시 네가 뒤에서 내 얘기한 거야? 나는 그녀를 보며 막 씻은 그릇을 제자리에 놓았다. 나는 뒤에서 당신 얘기를 한 적 없어요. 나는 공개적으로 성명한 거예요. 당신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그냥 내 친구들이 와서 논 건데 남이 네 집에 사는 게 그렇게 싫어. 나는 웃었다. 이 집은 내가 사는 곳이지 당신네 집이 아니에요. 방문객이 너무 많거나 등록 및 관리가 안 되면 아파트 관리 규약 위반이에요. 그녀는 비웃었다. 다 같이 사는 건데 뭘 이렇게 따져? 다 한 가족 아니야? 나는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분명했다. 당신은 내 가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번도 같이 산 적이 없고요. 그녀는 1초간 멍하니 있다가 이내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은 정말 이기적이야. 네 아들이 알면 네가 이렇게 따지는 거 보고 얼마나 쪽팔려 할까. 나는 대꾸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말했다. 따지는 건 내가 이제야 배운 거예요. 그날 저녁
관리위원회는 공식 공문을 발표했다. 이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비등록 거주자를 수용할 수 없으며 분쟁 발생 시에 해당 가구의 공용시설 사용 권한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그날부터 아파트 로비에서는 사돈 어머님과 그 지인들의 공동구역 사용이 금지되었다. 엘리베이터 사용 권한도 카드 태그 방식으로 바뀌었다. 박영감이 나에게 사적으로 말해주었다. 이미 몇 가구에서 불만이 접수되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일주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그녀가 혼자 베란다에 앉아 통화하는 것을 보았다.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수연아, 나 여기 더 이상 못 있겠어. 그 노인네가 나한테 콧대 세우고 부엌 하나도 못 쓰게 해. 이제는 친구들도 못 오게 하잖아. 네가 여기 나중에 네 집이라고 했잖아. 내가 문에 들어서자 그녀는 급히 전화를 끊었다. 나를 본 그녀의 표정은 굳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강경했다. 수도 전기요금은 네가 좀 내줄 수 있어? 요즘 좀 많이 쓴 것 같던데 얼마나 썼는지는 고지서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다 기록해뒀고요. 내가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그녀가 베란다에서 길게 한숨 쉬는 소리를 들었다. 이 집은 원래 언젠가 딸의 것이 될 것이라고 그녀는 믿었다. 이제야 그녀는 이곳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었다. 수요일 오전 10시 반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김태호 변호사가 서 있었다.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손에는 두툼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 표정은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진지해 보였다. 들어와 앉아. 커피 마실래? 그는 손을 저으며 서류 가방을 내 책상 위에 놓았다. 이따 법원에도 가야 해서 커피 마실 시간은 없어. 이 서류 3가지 봐봐. 내가 팀이랑 다 정리해뒀어. 나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그가 자료를 꺼내며 입을 열었다. 첫째, 증여 철회 선언서야. 2007년에 구두로 했던 미완성 증여를 공식적으로 포기하겠다는 거야. 조건 불이행과 실질적인 부양 위험을 근거로. 이게 네가 소유권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 위에 글자들을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갔다. 모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었다. 그는 다시 2번째 서류를 꺼냈다. 이건 가족 신탁 실행서야. 네 부동산은 성공적으로 폐쇄형 신탁으로 설정됐고 수익자는 너 자신이야. 매달 은행에서 고정된 생활비가 지급될 거고 금액은 언제든 조정할 수 있어. 나머지 부분은 그 누구도 손댈 수 없어. 그는 잠시 멈췄다가 목소리를 낮췄다. 다시 말해, 이 집은 명의상 네 이름으로 남아있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신탁 시스템 안에 보호되어 있어.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 네 아들도 너를 대신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아주 훌륭하게 보호된 거야. 아주 좋네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는 3번째 서류를 건넸다. 이건 재산 동결 신청 초안이야. 당장 실행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 상대방이 자산을 임의로 처리하려 하거나 위임장을 위조하거나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을 신청하는 등의 시도를 할 경우 이 예비 서류로 즉시 동결 절차를 시작할 수 있어. 나는 눈앞에 3가지 서류를 바라보았다. 이것들은 차가운 종이가 아니라 내가 10여 년간 힘들게 억누르고 참아내며 양보한 끝에 벽돌 한 장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안전한 요새처럼 느껴졌다. 김태호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휴대용 녹음기를 꺼내 가볍게 버튼을 눌렀다. 녹음기에서는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사돈 서미경의 목소리였다. 이 집은 나중에 우리 딸 것이 될 거야. 저 노인네가 너무 오래 살았어. 부엌도 내가 바꿔도 괜찮고 누가 살든 상관없지. 2번째 부분은 그녀가 친구들과 화투를 치면서 나누는 대화였다. 목소리에는 비꼬는 듯한 어조가 담겨 있었다. 아들이 몇 달만 살게 해준다고 했잖아. 몇 달? 내가 죽어야 다시 돌아오게 할걸. 녹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화투소리가 섞여 있었다. 시끄러웠지만 내 손끝은 차가워졌다. 김태우 변호사가
녹음기를 멈추며 말했다. 이 음성 파일들은 저희가 이미 백업 처리했고 타임스탬프, 음성 지문, 대화 내용 복원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당장 소송을 걸지 않더라도 태도 증거로는 충분합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녹음기를 받아 서랍에 넣었다. 그는 성명서를 펼쳐 마지막 페이지를 내게 내밀었다. 여기에 서명하고 이 도장을 찍으면 돼. 그리고 두 군데에 네가 직접 한 문장을 써야 해. 나는 돋보기를 쓰고 서류 위의 칸을 자세히 보았다. 서명자 확인 옆 칸에 나는 한자 정성껏 써 내려갔다. 본인 정소유는 본 부동산의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하며 자율적으로 신탁을 설정하고 어떠한 형태의 대리 및 개입도 거부합니다. 날짜는 천천히 썼다. 마치 한 시대의 마침표를 찍는 것처럼 이 한 걸음이 마치 대문을 걸어 잠그는 것과 같아. 너를 방관자에서 다시 주인으로 바꿔주는 거지. 김태호 변호사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그들이 나를 치사하다고, 배려심 없다고, 체면을 깎는다고 할까봐 항상 두려웠어요. 하지만 지난 세월 동안 내가 얻은 것은 감사가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존재로 여겨지는 것뿐이었죠. 너는 치사한 사람이 아니야. 그가 말했다. 지금도 앞으로도 더 이상 당하는 사람이 아닐 거야. 나는 서류 위에 도장을 찍었다. 붉은 도장이 흰 종이 위에 찍히자 마치 소리 없는 따귀처럼 느껴졌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가 서류를 잘 정리하고 사본을 나에게 남겨주었다. 신탁 플랫폼 로그인 정보는 이미 설정해 두었습니다. 고객님께서 평소에 사용하시는 이메일로 등록했고 2단계 인증도 설정해 두었으니 모든 변동 사항은 고객님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동의해야만 합니다. 그는 나에게 신탁 설정을 도와주고 계좌 잔액 확인, 수입 지출 기록, 그리고 긴급 도움 버튼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가 떠나기 전 서류를 누런 봉투에 넣어 내 손에 건네주었다. 앞으로 누군가 고객님께 이의를 제기하면 이 세 장의 종이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날은 수요일 오전이었다. 비도 한바탕 내렸다. 서울의 하늘은 낡은 신문지처럼 회색이었다. 나는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는데 박영감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소윤 아주머니, 죄송하지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임수연 씨가 정문 앞에서 1시간 넘게 서 계세요. 안 가시고 꼭 아주머니를 뵙겠다고 하시네요. 누구요? 임수연 씨요. 그 어머님 말고. 아, 수연이? 네. 손에 과일 봉투를 들고 계신데 직접 아주머니께 할 말씀이 있다고 하네요. 나는 전화기를 든 채 부엌 창밖을 바라보았다. 베란다에 널린 옷들이 바람에 세차게 흔들렸다. 마치 지난 세월의 앙금이 그리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나에게 일깨워주는 것처럼. 나는 박영감에게 대답하지 않고 대신 태블릿을 들어 아파트 CCTV 시스템을 열었다. 화면 속 정문 앞에는 옅은 색재킷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손에는 귤 봉투를 들고 있었다. 우산은 한쪽에 놓여 있었다. 발밑에는 물이 고여 있었다. 그녀는 카메라 방향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얼굴 화장은 약간 번져 있었고 방금 울었는지 눈이 붉었지만 애써 표정을 유지하려 하고 있었다. 나는 즉시 반응하지 않고 그 화면을 1분간 지켜보았다. 그리고 수도꼭지를 잠그고 방으로 돌아가 짙은 초록색 스카프를 두르고 현관문으로 향했다. 박영감이 내가 나가는 것을 보자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직 거기 계세요.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혼자 갈게요. 현관 바닥은 약간 미끄러웠다.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었다. 그녀는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다. 처음에는 놀랐다가 이내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소윤 어머님, 제가 싸우러 온 게 아니에요. 나는 문 앞에 멈춰 섰고 그녀를 안으로 들이지 않았다. 서서 말씀하세요. 들어오실 필요 없어요. 할 말이 있으면 하세요.
그녀는 약간 당황한 듯 입술을 깨물었다. 손에 든 과일 봉투를 내밀었다. 제가 시장에서 사왔어요. 준우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귤이에요. 어머님도 좀 드세요. 혈압 내리는데 좋대요. 나는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다. 어머님, 제가 알아요. 얼마 전 저희가 잘 지내지 못했죠? 제가 말이 좀 심했어요. 하지만 저희도 이렇게 오랫동안 사돈 지간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순간 감정적으로 그랬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몇 배는 더 막혔고 눈가가 붉어졌다. 제가 지금 사는 집 임대 기간이 다 되어가고 수연이 집은 너무 작아요. 준우도 요즘 일이 잘 안 풀려서 저도 더 오래 있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냥 며칠만 더, 아니 한 달만이라도 지내게 해주세요. 제가 좀 숨 돌릴 시간을 주세요.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고 말은 더 빨라졌다. 제가 눌러 앉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갈 데가 없어서 그래요. 저 좀 지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 저희가 한 가족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머님도 제 손주를 예뻐하셨잖아요. 그녀는 여기까지 말하더니 갑자기 과일 봉투를 바닥에 내려놓고 무릎을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무릎을 꿇었다. 나는 그녀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윤 어머님, 제발 부탁드려요. 사람 너무 매정하게 굴지 마세요. 늙으면 가끔은 그저 기댈 수 있는 침대 하나, 쉴 곳 하나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고 몸은 살짝 앞으로 기울었다. 마치 다음 순간이라도 바닥에 엎드릴 듯 했다.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살짝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렷했다. 저는 매정한 게 아니에요. 그저 모든 사람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뿐이에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 집이 언젠가는 당신 딸 것이 될 거라고 했죠. 친구들을 불러서 놀고 내가 너무 오래 살았다고 했죠. 나를 임시 세입자로 여기면서 나보고는 당신의 마지막 피난처가 되어달라고 했죠. 나는 잠시 멈췄다. 이곳은 집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평생을 바쳐 마련한 보금자리예요. 아무나 갈 데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방 한 칸 차지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그녀는 이를 악물고 다시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나는 이미 몸을 돌려 아파트 문으로 돌아갔다. 나는 박영감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5분 후 문은 다시 방문객 전용으로 잠겼다. 그는 나를 흘끗 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문 밖을 다시 돌아보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집으로 돌아갔다. 주황색 과일 봉투가 뭔가에서 바람에 흔들려 가벼운 비닐 소리를 냈다. 그녀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다.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고 아무도 달래지 않았다. 아파트 로비는 다시 조용해졌다. 비가 그친 후의 습한 기운과 희미한 장광만이 남아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불을 켜지 않고 창가에 기대어 잠시 앉아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블라인드 틈새로 스며들어 탁자 위 유리컵에 가는 그림자를 드리웠다. 휴대폰이 진동하며 화면이 켜졌다. 지민이의 메시지 알림이 떴다. 할머니, 엄마가 잘못한 거 알아요. 하지만 제가 계속 이 집에 살 수 없을까요? 적어도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요. 나는 그 글자를 한참 동안 응시했다. 클릭하지 않았다. 지민이는 내가 키웠다.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모두 내가 데려다주고 데려왔다. 나는 그가 어렸을 때 흰줄만 고집하던 것을 기억한다. 첫 시험에서 낙제점을 받고 내 무릎에 얼굴을 묻고 울던 것도 기억한다. 고등학생이 된 후로는 나를 찾아오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고 가끔 와도 항상 휴대폰만 보며 날이 없었던 것도 기억한다. 나는 그에게 즉시 답장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들어갔다. 낡은 노트북을 열고 내가 직접 분류해 정리해둔 파일 폴더를 찾아냈다. 가계 지출 2006년 현재라는 파일이었다.
그 안에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클릭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내가 입력했던 기록들을 바라보았다. 모든 숫자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2007년 지민이가 태어난 후 내가 처음으로 산 아기 침대. 그해 3월 나는 내 재활치료 수업을 취소했다. 2011년 임수연이 공부하러 갔을 때 나는 타가소 봉사활동을 그만두고 매일 지민이를 학원에 데려다주고 데려왔다. 2015년 그들 가족의 주택대출금을 대신 갚아주었다. 그때 나는 내 생명보험을 해약했다. 2020년 지민이의 재수 학원비와 대학 원서 접수비로 일시불로 곱 10년만 원을 주었다. 나는 이 기록들을 다시 정렬하고 차트와 요약본을 만들어 PDF로 저장했다. 스크린샷을 찍어 카카오톡 채팅창에 붙여넣었다. 발송 버튼을 눌렀다. 정소윤 이거 다 보고 나서 네가 말하는 집에 대해 얘기하자. 채팅창은 즉시 반응이 없었다. 나는 계속 앉아서 연녹색 채팅창을 응시했다. 마음은 아주 평온했지만 설명할 수 없는 씁쓸함이 조금 있었다. 5분 후 그가 답장했다. 지민 할머니, 제가 예전엔 정말 몰랐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을 줄은요. 저희 부모님은 한 번도 저한테 말씀해 주신 적 없어요. 항상 자기들이 할머니 집을 대신 갚아주고 할머니는 스스로 살 능력이 없다고 하셨어요. 나는 이 메시지를 보며 문득 웃고 싶었다. 비웃음이 아니라 마침내 누군가 진실을 말해준 후에 찾아오는 아이러니 같은 웃음이었다. 너는 계속 이 집에 살 수 있어. 내가 너를 쫓아내지 않을 거야. 하지만 조건이 있어. 오늘부터 너는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꾸며낸 효도와 돌봄인지 분명히 봐야 해. 나는 몇 초간 멈췄다가 덧붙였다. 너는 이미 18살이야. 이제는 분명히 보고 선택할 때야. 대화창은 조용해졌다. 그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고 나도 재촉하지 않았다. 나는 벽장 앞으로 가서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지민이가 네 살 생일이던 해 우리가 베란다에서 함께 케이크를 먹던 사진이었다. 그는 내 무릎에 앉아 얼굴에 크림을 잔뜩 묻히고 활짝 웃고 있었다. 사진은 약간 바랬지만 나는 그날 그가 나에게 했던 말을 기억한다. 할머니, 여기가 내 집이에요. 설날 전날 오후 바람이 평소보다 더 차가웠다. 나는 1층 계단참에 서서 아직 걸지 않은 빨간 등롱을 들고 금속 고리를 가볍게 돌렸다. 바람이 현관문 틈새로 새어 들어와 옷자락을 펄럭이게 했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등롱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마치 등롱이 스스로 말을 건넬 것처럼. 계단 참 옆에 박영감이 서서 나를 잠시 바라보더니 물었다. 아주머니, 지민이 기다리실 거예요? 오늘 저녁에 온다고 하지 않았나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등롱을 높이 들었다. 가장 아래 계단을 발로 밟아 몸을 지탱하고 두꺼운 장갑을 꼈지만 고리는 단단히 잡고 일사천리로 움직였다. 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자리를 제대로 준비하는 게 낫죠. 내가 말했다. 박영감은 대답 없이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며 예비 등롱을 내게 건넸다. 나는 등롱을 하나하나 정성껏 걸었다. 총 4개였다. 현관문부터 계단 입구까지 환하게 불을 밝혔다. 집으로 돌아오자 이미 명절 분위기가 감돌았다. 나는 아침에 단팥죽을 끓여두었다. 설탕은 많이 넣지 않았다. 저녁 식사 후 따뜻한 한 그릇을 나 자신에게 줄 생각이었다.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작은 의식을 유지하고 싶었을 뿐. 5시 20분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부엌에서 손을 닦으며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지민이가 서 있었다. 짙은 남색 패딩을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 한 뭉치가 축축했다. 아마 방금 뛰어 올라온 모양이었다. 그는 손에 은색 보온병을 들고 있었고 약간 상기된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할머니, 제가 닭곰탕 끓여왔어요. 한 그릇 드실래요? 나는 멍하니 서서 즉시 입을 열지 못했다. 그가 보온병을 살짝 들어 올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직접 레시피 찾아서 끓였어요. 할머니 짠 거 못 드시니까 간도 안 했어요. 나는 몸을 비켜 그를 안으로 들였다. 그릇은 두 번째 서랍에 있으니 꺼내서 담아. 내가 조용히 말했다. 그는 부엌에 들어서자 어딘가 서툴러 보였다. 잠시 그릇을 찾다가 몇 초 만에 그릇을 꺼냈다. 국을 따르다가 실수로 몇 방울을 가스레인지 위에 흘렸지만 서둘러 닦아냈다. 나는 문가에 서서 지켜보았다. 막지도 않았고 지적하지도 않았다. 얼마 후 박영감도 왔다. 손에는 갓 빚은 만두 한 상자와 두부조림 몇 조각을 들고 있었다. 정소윤 아주머니, 오늘 우리 따뜻하게 먹읍시다. 겨울에 떡국 안 먹으면 왠지 명절 같지 않잖아요. 우리는 둥근 탁자를 돌려 식탁 의자를 끌어냈다. 나는 일부러 식탁 가운데 내가 예전에는 한 번도 앉지 않던 의자를 살짝 빼내어 앉았다. 박영감은 내 왼쪽에, 지민이는 오른쪽에 앉았다. 탁자 위에는 닭곰탕, 두부조림, 뜨거운 만두, 그리고 단팥죽이 놓여 있었다. TV도 없었고 배경음악도 없었다. 오직 수저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명절이네? 밥 먹자. 내가 말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내가 이 식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박영감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명절 밥 먹고 평안하고 건강합시다. 지민이가 젓가락을 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문밖 등롱이 가볍게 흔들렸다. 유리창에는 붉은 그림자가 비쳤다. 마치 옛 시간의 흔적들이 밤바람 속에서 천천히 흔들리지만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처럼. 새벽 6시 55분 나는 강남대로에 있는 법원 건물 앞에 서 있었다. 겨울바람이 테헤랄루 쪽에서 불어와 바닥의 낙엽을 휘감았다. 김태우 변호사는 정시에 나타났다.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표정은 차분했다. 우리는 별다른 인사를 나누지 않았다. 함께 로비로 들어섰다. 8시 정각 민원 접수 창구가 정시에 열렸다. 다음 분. 나는 손에 준비해둔 두 가지 서류를 창구에 올려놓았다. 하나는 증여철회 선언서, 다른 하나는 재산권 및 보양 의무 종료 신청서였다. 창구 직원은 서류를 훑어보며 고개도 들지 않고 물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는 건가요? 이런 사건은 일단 성립되면 아드님은 어떠한 상속권도 갖지 못하고 어떠한 부양 의무도 지지 않게 됩니다. 맞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마치 한 어머니가 이런 결정을 할 때의 표정을 확인하려는 듯했다. 나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를 똑바로 보았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굵은 도장 2개를 찍었다. 접수되었습니다. 사법 절차에 들어갈 것이며 2주 이내에 판결 회신이 있을 예정입니다. 나는 감사하다고 말하고 김태우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변호사 자격 도장을 꺼내 사본에 서명하며 확인했다. 오늘부터 고객님 명의의 모든 자산, 부동산과 신탁 계좌를 포함하여 모두 고객님 한 분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제3자도 대리하거나 유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공증사무소로 가서 다시 도장을 찍고 이어서 등기소로 가서 부동산 등기 절차를 밟았다. 복잡하지는 않았지만 전체 과정을 다 거쳐야 했다. 우리는 한 정거장 한 정거장 걸어갔다. 마치 과거의 균열을 천천히 봉합하는 두 사람처럼. 점심 전에 등기소를 나섰다. 햇살이 보도블록에 쏟아져 마치 황금빛 천을 덮어놓은 듯했다. 나는 서두르지 않고 말을 꺼냈다.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지난 세월 동안 저는 가족이 있는 한 인연은 끊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제가 착각했던 거죠. 김태우 변호사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오늘 공감을 얻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해방을 위한 서명을 하러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계속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노인들이 외로움을 타고 기댈 곳이 없어서 두려워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가장 두려운 건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의지되면서도 존중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당신은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명확히 하는 겁니다. 나는 웃었다. 명확히 해야 깨끗하게 살 수 있죠. 그날 오후 나는 혼자 지하철을 타고 마포구로 돌아왔다. 익숙한 아파트 앞에 섰을 때 이 낡은 건물도 어딘가 가벼워진 것 같았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고 엘리베이터마저 조용했다. 나는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집 안은 평소와 같았고 특별한 것은 없었다. 부엌에는 며칠 전 먹다 남은 단팥죽이 아직 남아 있었다. 나는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았다. 아직도 달콤한 향이 났다. 나는 현관문으로 가서 아침에 준비해둔 종이 쪽지를 문에 붙였다. 흰색 A사 용지 위에는 네 줄의 글씨가 손글씨로 쓰여 있었다. 사유지, 허가 없이 출입 금지, 본인 확인 후 출입 가능, 재산은 신탁 설정 완료, 그 누구도 대리권 없음, 정소윤 드림. 정소윤은 평생을 바쳐 집을 조용히 지어왔지만 노년의 어느 날 문득 자신이 그 집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너무 착해서였다. 그녀가 대출금을 갚고 창문을 가까 빛냈던 그 낡은 아파트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언제든 내어줄 수 있는 자산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소리 지르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변호사를 찾아가 등기권리증을 챙기고 전화 한 통을 걸었을 뿐이었다. 지난 세월 동안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자신이 더 이상 침묵하면 아무도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싸우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고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옛날 일을 들추지도 않았다. 아무에게도 한쪽 구석이라도 남겨달라고 애원하지 않았다. 그저 모든 청구서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모든 무례한 말을 녹음했으며 한자 한자 자신의 이름을 써서 문에 붙였다. 그리고 그 이름은 그녀의 남은 반생의 주도권 위에 새겨졌다.